여러분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끝은 아닙니다. 명쾌한 체원장에게는 대책이 꽤 있습니다. 약도 주사도 수술도 아닌 다른 대책이 많다는 건 엄청 좋은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폐암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표적치료제와 면역치료제를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면역항암제나 표적치료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영상과 약을 끊거나 바꾸는 등의 대처가 필요한 타이밍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타이밍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개발한 어떤 약도 100% 완벽할 수는 없으니 부작용이 날 때가 있지만, 약을 복용할 때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저는 아예 약을 거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약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을 하시는 다른 원장님들은 항암 방사선을 터부시하는 와중에 저는 이렇게 현대의학의 산물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치료해야 약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지 그 프로토콜을 오늘 영상의 후반부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적치료제의 부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암세포의 특정 유전자나 단백질을 겨냥하여 공격하는 표적치료제는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나 정상세포의 유사표적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EGFR 변이는 국내 비소세포암 환자 중 3에서 50%에서 발견되는 흔한 변이인데요. EGFR 변이에 쓰는 타그리수의 경우는 피부 발진이나 설사, 간 수치 상승, 폐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크 변이에는 알렉티닙이나 크리조티닙을 쓰는데 변비나 피로, 간 수치 상승, 폐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독성은 특히 알렉티닙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고요. 브라프 메크 억제제는 발열, 심근 기능 저하, 혈당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케이라스 억제제는 설사, 간 수치 상승, 고역감 등이 주요 부작용으로 보고되어 있고요. 메트 억제제는 부종이나 기억력 저하, 간독성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환자분들에게는 특히나 신경계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퍼투는 심장 독성, 간질성 폐질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폐암 표적치료제 사용 중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 중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3가지 부작용은 피부의 발진과 간 수치 상승, 호흡 곤란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잘못하면 치료를 중단하거나 또는 약물 변경을 고려해야 할 만한 중요한 사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표적치료제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문제입니다. 특히나 EGFR 억제제는 피부 발진이 아주 흔합니다. 얼굴과 가슴에 여드름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 드물게는 탈모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발진이 조금 올라오거나 많이 가렵지 않다면 그렇게 걱정할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이나 가슴, 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심한 여드름이 올라온다거나 발진이 전신에 생긴다거나 수포가 생기면서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난다면 이것은 표적치료제를 끊어야 할 만큼 위험한 신호입니다. 2차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대처하지 마시고 꼭 병원의 진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아마도 표적치료제를 일시 중단하고 고용량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할 수도 있는데요. 심해지면 스테로이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를 병용하게 되고요. 표적치료제를 중단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암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 기능이 좋아져야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데 염증을 낮춰야 할 상황이라서 스테로이드를 써야 한다는 것은 암 환자분께는 정말 딜레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제 환자분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암이 잘 통제되고 있던 환자 한 분이 주치의께서 자리를 비우신 와중에 잠시 다른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하셨던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한 달 사이에 암이 확 퍼져서 결국은 손도 써보지 못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뭘 나서서 해보고 싶기도 했지만 확 악화돼서 입원하시고 나면은 제가 어떻게 남의 병원 입원 진료실에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스테로이드 때문에 환자 한 분을 잃고 나서 너무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피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의외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표적치료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역시 간 수치 상승입니다. ALT, AST가 30IU 미만이라면 정상 수치죠. 정상으로 봐줄 수 있는 최대치는 40 수준이고요. AST와 ALT가 50 이상이라면 표적치료제를 줄이거나 끊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럴 때 우루사나 실리마린 등의 간질환 보호제나 또 항산화요법 등을 통해서 간 수치를 낮춰주려고 할 거고요. 2, 3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면서 간 수치가 떨어지는지 확인할 겁니다. 만약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200 이상 수준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그때는 간성혼수가 오면서 간부전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표적진료제를 스톱하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생명이 위험한 단계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이렇게 간 수치가 악화되는 초기에는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로, 황달, 우측 상복부의 불쾌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에 문의를 하시고 진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간혹 간 수치가 50 이상으로 쭉 상승했는데 아무 증상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도 큰 리스크가 되겠죠. 그래서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명쾌한 패밀리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수치를 확인하면서 또한 간 수치 변화를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때 세 번째 부작용은 호흡 곤란입니다. 흔한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 간질에 염증성 변화가 생겨서 폐에서 가스 교환이 어려워진다면 폐 기능이 저하되는 간질성 폐질환은 사망률이 2 내지 40%에 달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호흡 곤란이 심해지면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작용 초기에는 마른 기침이 나오고 호흡이 힘들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있고 열이 오른다면 정말 위험하니 빨리 주치의께 연락하셔야 합니다. 부작용이 의심되면 아마 표적 치료제는 당장 중단하게 될 거고요. PET-CT를 찍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처방이 나오고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를 병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존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적 항암제 부작용을 알아봤는데요. 표적 항암제를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치료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요법은 치료효과가 높을 수는 있는데 부작용도 높아지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표적 치료제에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를 병행하는 전략입니다. 타그리수의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을 조합하는 식이죠. 이것은 암 치료 효과를 좀 더 증폭시켜서 특히나 뇌 전이 쪽에 효과를 보려는 목적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그런데 세포독성 항암제 작용으로 골수 기능이 저하되면 혈소판이나 백혈구의 수치가 떨어지고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도 저하되고요. 또 표적 치료제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죠. 이것은 좁은 범위에 모여있는 암세포를 제거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작용으로 방사선 폐렴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에 면역 항암제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폐렴 빈도가 약 10 내지 20% 급증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폐렴뿐만 아니라 간염 발생률도 올라갈 수 있어서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를 조합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면역 항암제의 단독 치료는 어떨까요?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면역계가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고만 하면 아주 이상적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 몸의 정상 조직을 외부에서 온 물질이라고 착각을 하고 T세포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역력을 엄청 올려놨으니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면역 반응으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면역 관련 이상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피부 쪽으로는 발진이나 가려움, 백반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화기로는 설사를 하거나 대장염이 생길 수 있고요. 간으로는 ALT, AST 수치가 상승하거나 간염이 올 수 있습니다. 폐로는 간질성 폐렴으로 마른 기침이나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분비계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부신 기능 저하, 면역성 당뇨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장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만약 심근염이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대개 면역계의 과활성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치료약으로는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 환자분이 스테로이드를 처방받게 되는 것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으면서 피부에 가려움이나 붉은 반점이 생기지는 않는지, 설사나 복통이 지속되는지, 이유 없는 기침이나 숨찬 증상이 생겼거나 점점 심해지는지, 최근 피로가 심해지고 체중이 빠지거나 부종이 생기지는 않는지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그래도 두렵고 불안한데 명쾌한 최원장이 불난집에 부채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다 해도 원래부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드셨으니 부작용이 생기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부작용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저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컨디션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명쾌한 알러지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제안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에 대한 알러지, 그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초진 진료 때 복용 중인 약을 실물로 가져오십사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드시고 계셨던 약을 손에 쥐고 근육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러지 여부를 확인시켜 드렸을 겁니다. 명쾌한 한의원에 이미 대부분의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의 바이아를 구비를 해 놓았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이 부작용으로 드시다가 끊어서 지금은 그 약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검사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EGFR 변이의 타그리수를 드시고 발진이나 가려움, 설사, 구내염, 혈구수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면 타그리수에 대한 알러지 검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 알러지 양성 반응이 뜰 겁니다. 타그리수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면 발진이나 가려움, 설사 등의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서도 다만 혈구 수치만큼은 타그리수 알러지 단독으로 치료했다고 해서 바로 확 올라가진 않습니다. 인체 반응에서 가장 빨리 타격받고 늦게 회복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혈구 수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그리수 알러지를 치료했고 치료가 성공했는데도 여러 부작용 중에서 일부는 좋아지고 일부는 증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작용이 남아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타그리소에 오장육부인 올간 믹스 같은 것을 컨비네이션 합니다만, 특별히 간 수치가 잘 안 잡힌다 하면 타그리소의 간 바이아를, 설사가 잘 멈추지 않는다면 타그리소와 대장을, 피부에 문제가 그냥 남아있다고 하면 타그리소와 피부를, 혈구의 수치가 떨어진 것은 타그리소와 골수 혹은 혈액 등을 컨비네이션해서 치료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치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컨비네이션 영상과 올간 믹스의 쇼츠를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컨비네이션하는 바이알 자체가 각각 알러지 치료가 다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간 믹스와 타그리소를 혼합해서 치료하기 전에 올간 믹스도 타그리소도 각각 알러지 치료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장육부에도 알러지가 없고 타그리소에도 알러지가 없는데 타그리소 복용 때문에 오장육부에 타격을 입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결을 하라 하는 그 신호를 뇌에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심화된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은 타그리소 알러지를 치료한 후에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진도를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도 특정 증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 추가로 해볼 수 있는 전략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표적항암제 예를 들었지만 면역항암제도 병행요법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역항암제를 사용한 후에 부작용이 있다면 면역항암제의 알러지를 치료하고 문제가 생긴 기관과의 혼합치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병행요법도 같이 조합했던 약물들끼리 컨비네이션의 치료를 시도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표적치료제는 경구복용을 했으니까 약을 가지고 계실 텐데 면역항암제는 주사제입니다.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셨지 약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제가 시중에 있는 면역항암제의 주요한 것들은 다 정보 바이알로 가지고 있으니까 약물의 이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진 때 면역항암제 치료를 PD-1 억제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PD-L1 억제제였습니까? 아니면 CTLA-4의 억제제였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대답이 바로 나오는 분은 별로 없겠죠. 만약에 PD-L1이 맞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도 그게 아테졸리즘압입니까? 드발루맙입니까? 아벨루맙입니까? 언제 어떤 걸로 바꾸셨나요? 그때 어느 정도를 쓰고 나서 어떤 증상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동공에 지진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얼굴을 보고 여쭤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미리미리 진료 기록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꼭 가지고 오시고 설문지도 미리미리 작성하시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몸만 딸랑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자료가 없으시면은 내 마음대로 치료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주사를 맞으셨는지 무슨 약을 드셨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러지 양성 나오는 면역항암제를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 실수로 인해서 어떤 오차가 생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병원 자료와 설문지 작성이 미비하신 분들은 아예 진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암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그 표적 유전자에 대한 알러지 치료입니다. 표적 치료제가 유전자 변이 부분을 표적으로 삼아서 작용하는 것처럼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그러한 효과를 에너지적으로 유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원리를 제가 암세포 알러지 치료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는데요. 암세포나 암줄기세포에 대한 알러지 치료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적 유전자에 대한 면역 반응을 극대화시켜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DNA나 RNA 바이알을 쓰거나 인간의 유전자 1에서 23번, X, Y 염색체 바이알 등을 쓰기도 합니다만 더 자세히는 해당 변이 유전자 바이알만 따로 뽑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EGFR, KRAS, ALK, ROS 등 이런 유전자의 변이 정보를 바이알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적 유전자의 알러지 치료도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T림프구와 B림프구, 사이토카인, NK셀, 마스트셀, 면역글로불린 등의 알러지를 검사해보고 치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T림프구의 알러지라니 이런 말을 듣고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요. 칼슘 알러지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칼슘 성분을 섭취하고 흡수하고 작용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신체의 생화학적인 불편감과 기능 저하 증상을 칼슘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호전시켰던 것처럼 T림프구가 작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 증상이나 기능 저하 문제를 T림프구의 알러지 치료로서 호전시켜 보려는 것이죠. 물론 IG, IgM, IgG 등 이런 것들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이후에는 면역항암제 플러스 T셀, 면역항암제 플러스 사이토카인 등으로 컨비네이션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컨비네이션 치료가 필요한 각각의 항목은 미리 치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면역물질들은 24번 글랜듈라 바이알의 하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밀한 치료를 진행하기 전에 베이직 24까지 기본적인 알러지 치료를 모두 마무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컨비네이션 치료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암세포 알러지 치료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죠? 본인이 가져오신 암세포 조직 샘플에 면역항암제 컨비네이션도 가능합니다. 면역항암제가 암세포 조직을 타겟팅하라는 신호를 뇌에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일어나는 불편감이나 예기치 못한 면역계의 과활성이나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에 해당됩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며 따라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부작용에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끝은 아닙니다. 명쾌한 체원장에게는 대책이 꽤 있습니다. 약도 주사도 수술도 아닌 다른 대책이 많다는 건 엄청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기상천외 알러지 치료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시고 힘내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질문 올려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